네, 7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시작을 돌아보면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적인 상승장을 펼쳤는데요. 외국인이 두 달 동안 바이코리아를 외치면서 6월장에서만 2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고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6월 한 달 사이 1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단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3,1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7월장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궁금해지죠. 리서치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간 전망입니다. 지수 전망 먼저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매달 첫날 월간 전망 브리핑을 하는데 6월의 첫 거래일 센터장들이 내다본 6월 시장 코스피 상단은요.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2,900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아웃퍼폼을 보여줬는데요. 3,100선까지 뚫었고 7월장인 오늘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7월 증시 전망 보시면요. NH투자증권이 3,150선까지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LS증권은 3,200, 가장 높은 상단은 하나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2,800에서 3,24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7월 변수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호재라고 하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3법 개정안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7월장에 유효합니다. 그밖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호재 포인트고요. 악재를 살펴보신다면 조정 가능성 그리고 경제지표 부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7월장의 호재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의 빅데이죠.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이라는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협상이 우호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LS증권 센터장 그리고 대신증권 센터장, 미래에셋 센터장 모두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호재 포인트로 꼽았고요. 상법 개정, 이미 6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오늘 장에서도 지주사라든지 증권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상법 개정이 빨리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기 회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개선세를 보이는 것처럼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푸는 가운데 이구 환신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배정될지 그 여부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기대감, 외국인의 수급도 호재 포인트인데요. 코스피 3,000피를 열어준 동력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5월장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꾸더니 6월장 두 달 연속 매수 기조 이어갔고요. 2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여전히 추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악재도 살펴보시죠. 악재 살펴보시면요. 강세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랠리를 이어간 만큼 지수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악재 포인트로 나왔고요.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는 미국 기업 역시 1분기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이 또 하나의 악재로 나오고 있고요. 실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1분기보다는 부진할 것이다. 거기다가 경제 지표도 지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것이다. 이 가능성 역시 시장 지수를 하방하는 압력이 될 것 같습니다. 유망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가 되겠죠. 하나증권 황승택 센터장은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반도체 중소형주 상승이 기대된다. 역시나 화장품, K뷰티가 지금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장품주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산업재, 조선과 방산, 원전, 그리고 기계, 전력기기 관련주까지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이익 사이클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7월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6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과 S&P 500이 기록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관세 압박의 디지털세를 철회하는 등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잠시 주춤하던 코스피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피가 뭐 미국 시장도 좋지만 한국 시장도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는 한 24% 정도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힘은 마지막으로 계속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부분이 계속 코스피를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과열 국면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단을 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 3,400,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4,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대표님께서는 코스피 상단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측은 잘 못하는 네. 편이지만은 그 근거를 좀 대드리면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서 한 24% 올라간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보통 코스피가 한 10% 정도 이익이 성장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 PER을 한 10배 정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높은 기업이익 성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과거 평균보다 좀 높게 PER을 적용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PER이 좀 많이 받았을 때는 12배까지 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게 받았을 때는 9배 미만, 그러니까 8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12배까지 만약에 성장률을 감안해서 12배까지 준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보다 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상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면 어디까지 하단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제 4월 달에 있었던 그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이 되고 뭐 이럴 경우는 좀 빠질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많이 빠지면 10% 정도가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은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유동성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견조한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당분간 힘든 것 같습니다. 네, 6월 들어서 5조가량 또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에는 조금 매도를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은 또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려고 이제 운용사들을 찾는 외국 커다란 운용사들도 좀 꽤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외국인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달러 강세 유지를 해서 미국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왔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끝나고 약세로 계속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통화 또는 그동안에 되게 저평가돼 있었던 중국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의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익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방산의 이익 또는 조선, 전력기기 이런 기업들이 또 이익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의 그 방향과도 맞는 기업이나 산업군들이 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많이 느끼고 계속 매수로 전환해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6월장 상승을 이끈 건 아무래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상법 개정안은 네. 통과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될 것 같고 통과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가버넌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당 성향이나 전체적인 페이아웃 레이시오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국인들이 이제 주목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맘때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 주식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작년은 이제 코스피가 통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했고 이제 달러 위주로 이제 자산이 다 배분이 되면서 한국이 혼자 빠졌죠. 한국이 거의 한 8% 정도 혼자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굉장히 싸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싸진 매력에다가 추가로 밸류업이 아닌 두 번째로 상법 개정을 통한 페이아웃 레이쇼 결국은 주주 환원을 높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기대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를 두고 한국 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작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우리 시장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살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매수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판 거를 생각하면은 판 것만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도 10조 이상 거의 뭐 20조 가까이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시장이 혼자 매력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이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달러를 가지고서 투자를 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하고 한국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언더웨이트이 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차적으로 급하게 채운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또는 많은 대주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주주 환원이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것 외에도 기업들의 단순히 배당이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더블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은 바로 돌아오지는 않고요. 지금은 기대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요 대기업 또는 지주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배당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상법 개정의 이슈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세 법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을 겨우 통과했지만 수정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원에서 다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통과는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하원에서는 2조 3천억인가 2조 3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상원에서는 3조 달러 이상 3.3조 달러 정도로 해서 확대해서 감세안을 다시 이제 표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다시 하원에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는 이제 부자 감세에 이제 상대적으로 보니까 수혜가 부자들한테 많고요. 노년층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수정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약 3조 달러 정도의 감세가 되면은 네. 그만큼 미국의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 내년의 일은 아니고 약 10년에 걸쳐서 이제 의회 예산국에서 이제 정리한 게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조 달러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 돈을 풀게 되면은 일단은 재정은 나빠지죠. 그래서 달러한테는 또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다 소비자들 또는 이제 가계의 세금을 낮추는 효과로 인해서 그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경제 부양책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은 다시 회복을 하고 반면에 약간 재정은 악화가 되는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세 법안의 득과 실을 잘 균형을 찾아봐야겠고요. 관세 지금 유예 마감 시한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협상 시한 연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연장 필요성을 부정했다라는 뭐 백악관의 발표도 있었고 관세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제 3개월 연장했던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국가별로 계속 협상 중에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도 노동절까지는 모든 걸 끝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9월 초잖아요.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별로 지금 세부 협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상호 관세 또는 일괄적인 관세 그전에 중국하고 싸우던 그런 모습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국가별, 품목별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수입과 그 균형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뭐 과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네. 게 한 가지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 관세들이 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증시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 미국장이 최근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경기가 관세 때문에 확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달까지도 폭락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관세가 통과되면 그건 악재지만은 그 뒤에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호재가 많다. 첫 번째 감세 법안, 네.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 그리고 은행 규제를 완화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순차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쨌든 경기 부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보완적 자본 비율이라고 네. 예, S 레버리지 레이쇼 그러니까 SLR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이번에 그 한도를 낮춰줬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건데 네. 시장에서는 살짝 다루고 말았던 것 같은데 잠깐 그거를 설명을 좀 네.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래서 SLR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있을 때 자기 자본금을 총 자산 대비 얼만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대형 은행들한테는 5%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만약에 미국의 은행들이 자본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대출을 하거나 파생 상품을 보유했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5% 정도는 꼭 갖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네. 그거를 4% 정도로 낮춰줬습니다. 네. 그래서 3.5에서 이제 4.5 사이인데 평균 4% 잡아도 한 25%를 추가적으로 미국의 8개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매수하거나 대출을 늘리거나 각종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 정도의 자산을 현재보다 늘릴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그 효과가 약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 달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코비드 사태 때도 4조 달러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력을 확대해 준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확대가 된 거고요. 그게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큰 정책 외에도 그 금리 인하가 저는 뭐 7월부터 빠르면 7월부터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도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가가 자극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현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반기 부분인데 하반기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기가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동성 잔치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SLR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하반기에 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은 많이 올랐다고 단순히 해서 바로 빠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하반기에 특히나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미국보다는 비미국 증시가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뭐 한국 시장이나 이렇게 상승률은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새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든가 뭐 시장 매력도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또 환율이 유지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하반기 추가 원화 강세 요인이 있을까요?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 전망이 사실 주가 전망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상대 통화가 이제 양국의 통화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러 약세 기조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심하면은 1,300원도 밑으로 깰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이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서히 둔화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왜 계속 달러 약세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 3년 동안에 달러가 초강세로 혼자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높은 금리, 그다음에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주는데 제일 안전자산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자산보다도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줬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달러 약세는 두 번째 요인인데 결과적으로는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부분, 크레딧 부분에서 좀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 법안을 통해서 3조 달러 이상을 만약에 이제 재정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가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재정 정책도 피고 어떤 통화를 발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크레딧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간 강세가 끝난 부분, 두 번째는 달러 약세의 크레딧 부분, 이 부분을 합쳐놓으면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네, 업황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만을 봤을 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6월 시장을 복귀해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시세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반도체 업황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갈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커머더티 디램도 약간 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을 중단한 DDR4가 최근에 100% 정도 올랐고요. DDR5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HBM으로 상당한 하이닉스의 캐파가 이제 HBM으로 전환이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업황이 지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디지털 가전 제품이 많이 팔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수혜 자체는 이제 HBM은 생산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곧 실적이 발표되겠지만 2분기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 이미 어닝이 역전이 돼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이런 분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돼서 외국인들도 반도체 주식을 매수할 때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수급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업황은 3분기 내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괜찮지만 HBM 수혜 여부에 따라서 차별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흔히 강세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원전주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워낙 다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순서를 본다 그러면은 방산이 그래도 좀 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어닝이 따라오는 훌륭한 업종들이지만 방산의 사이클이 수주 사이클이 제일 길고요. 향후에 나올 수주들도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빠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수주가 늘어나는 것도 계속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닝이 따라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이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바로 어닝이 따라오는 산업은 아니지만은 한국이 수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적인 흐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는 세계 중에서는 이제 저희 선호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조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추가적인 주도 업종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박원 안에서는 그래도 방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7월에 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 경기가 지금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엔터라든지 뭐 카지노,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는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화장품은 이제 중국 소비의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자 수가 계속 늘어났고 네. 비자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화장품이 국내에선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특히 옛날에 1차 사이클에서는 2016, 17년에는 중국 위주의 어떤 한류에 힘입은 그런 화장품의 약진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화장품의 업종의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저희는 이런 사이클은 한 2년 이상 가는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서 화장품은 단순히 중국 수혜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경쟁력과 영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터 주식과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작은 사이클이긴 하지만은 역시 같이 수혜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3, 4년씩 가는 그런 사이클이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3분기 이익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관세에 대한 우려는 많이 그래도 완화가 된 상태지만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제 품목별 관세 우려도 여전히 있고요. 바이오 섹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 섹터는 지금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 못 드렸지만은 지금 신용 잔고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당분간은 좋겠지만은 5% 10% 금방 조정은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바이오가 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저희는 이제 좋은 기업 위주로 좀 매집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하반기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인데 하반기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수가 지금 높아서 네. 이제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찍 팔았던 분들은 새로 사는데 좀 지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수는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과 업종들은 계속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지수 레벨에서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2024년은 코스피가 8%가 빠졌는데 네. 방산업종이나 방산이나 또 라면이나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기업과 업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기업과 좋은 주식을 찾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